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주말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저는 평론하는 이종찬이라고 하고요. 오늘 울산의 아프간 난민 이야기 본격적인 토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울산의 아프간 난민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서 좀 더 나아가서 한국의 다문화를 주제로 두 분의 이야기 손님을 모셨습니다. 토크 프로그램에 참석해 주신 청중 여러분에게 직접 두 분이 인사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겠어요? 저부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라는 책을 쓴 작가 고예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저의 아버지가 이제 한국 분이시고 저희 어머니는 필리핀에서 이제 이주 여성으로 한국에 오신 분이셔서 그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시고 저를 낳으시는데 이제 그러면 저는 다문화 가정 자녀가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 단어를 조금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주 배경 청년이라는 단어를 계속 대신해서 쓰고 있고요. 네, 이런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또 아프간 난민분들과 어느 정도는 닿아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영화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그 미라클 작전으로 한국에 오게 된 아프간 난민들이 그중에 일부가 울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취재를 해서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라는 책을 썼고요. 오늘 그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주 배경 청년과 여러 가지 앞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해서 이제 공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토크의 타이틀도 사실 김영하 기자님의 책 제목에서 약간의 변형을 거친 거죠. 먼저 경험한 미래 그 이야기를 같이 드리고 싶고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총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현지 협력자 분들 중에서 157명이 울산에 정착을 하게 되셨습니다. 좀 더 특별한 형식이었죠. 난민이라는 용어 대신에 특별 기여자라는 네이밍을 별도로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다는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잠깐 말씀해 주셨듯이 미래를 먼저 경험했습니다. 책 이전에 앞서서 사실 시사인에 이제 기사가 먼저 실렸었죠. 저는 예전에 그 당시에 그 기사를 먼저 보았던 시사인의 오래된 독자이기도 감사합니다. 한데요. 그 관련해서 어떻게 김영하 기자님이 이 울산의 아프간 난민이라고 하는 주제에 처음 이야기를 관심을 가지게 되고 작업을 하게 되셨는지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2018년에 이제 시사 주간지 시사인에 입사를 해서 기자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2018년 6월에 이제 예멘 난민 500여 명, 400에서 500여 명 정도가 이제 제주도에 들어오면서 한국 사회에 굉장히 난민이라고 하는 뜨거운 이제 쟁점이 처음 이제 당도했던 해여서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입사를 한 이후로 뭔가 이주민 그리고 이주인권 관련된 기사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예멘 난민 이야기들부터 해서 또 이주 노동자, 결혼 이주민 그리고 아프간 난민분들 이야기까지 계속 뭔가 좀 다뤄오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왜 계속 제가 이주민에 대한 기사를 썼을까 이런 것들을 좀 다시 고민을 해보니까 기사를 쓸 때마다 정말 험악한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느끼기에는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여러 힘든 점들 그리고 고충들 어떻게 더 나아져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늘 달리는 댓글이 이제 감성팔이 하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너 기자 네가 데리고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부터 해서 또 이제 메일로 이제 그렇게 난민을 받게 되면은 한국 사회가 어떻게
힘들어질 건지 유럽을 봐라라고 하면서 되게 적극적으로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댓글을 보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러한 뭔가 반발 여론 같은 것들이 단순히 온라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제 만나보면은 정말 격렬하게 시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반대 여론들을 계속 못 본 척하면서 갈 수는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분들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지? 이런 좀 궁금증이 개인적으로 좀 생겼어요. 무엇보다 기사를 쓰면서 제가 이 기사를 쓰는 행위가 이주민 당사자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게 되는 상황이었었죠. 왜냐면은 점점 더 뭔가 외국인, 이민자, 이주민에 대한 뭔가 편견이 더 커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한편으로는 쓰면서도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던 찰나에 그 울산에 도착한 그 아프간 난민들을 둘러싸고 되게 집단적인 또 여러 반발이 벌어진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가슴이 조마조마하면서 그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신 노키 교육감님이 아마 보셨을 수도 있고 안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한 아프간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등교를 하고 있는 그 사진이 되게 네, 바로 이 사진입니다. 되게 큰 화두가 되기도 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이 장면을 보고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날이 이제 2022년 3월 21일이었습니다. 첫 등교를 하는 날이었는데 날짜가 3월 1일이 아니라 3월 21일 첫 등교를 하게 된 게 워낙 지역사회 반발이 커서 여러 가지 이제 그 학교와 이제 교육청 측에서 조율하는 시간들도 필요했다라고 하고 이날 사실 막 정말 등교를 하다가 혹시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뭔가 시위를 하거나 그런 충돌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이제 교육청을 포함한 교육감님이 같이 나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이제 등교까지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등교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손을 잡고 한 10분 거리에 그 등교길에 같이 나선 장면인데 사실 이 한 장의 장면을 보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슬림 난민에 대한 어떤 혐오와 극한 감정들이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의 정치인, 지역 정치인이 우리 함께 가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몸소 보여줬던 적이 있는가 한국 사회에서 라고 했을 때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 장의 장면이 되게 한국 사회에 좀 중요한 기록으로 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제가 이주민 관련된 기사를 쓸 때 느꼈던 감정이라고 하면은 또 얼마나 이렇게 처절하고 또 한편으로는 힘든 이야기들이 많을까였다면은 울산에 대해서는 처음에 취재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이런 뭔가 기대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감정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취재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워낙 또 반발 여론이 크던 상황이어서 취재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고 1년쯤 됐을 때 그 기관들을 좀 다시 복귀를 해보고자 연락을 드렸을 때 마침 또 그분들도 하고 싶으신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해서 1년 후에 이제 제가 찾아가게 됐고 그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제가 먼저 시사인에 기사를 썼고요. 그 이야기를 보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취재를 해서 작년에 이제 책을 내게 됐습니다. 지금 한국의 분위기는 약간 정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 노기 전 교육감님의 경우는 정치의 효능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잠깐도 얘기해 주셨지만 울산이라고 하는 케이스가 좀 귀하고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울산 이전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케이스가 있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좀 다르거든요. 제주 예멘 사태 먼저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생각났던 부분은 대구의 이슬람 사원 논쟁 사태 이런 것들과 다른 결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죠. 물론 저는 처음에 약간은 의구심 섞인 시선을 좀 바라본 점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왜 난민이라고 하지 않고 특별 기여자라고 굳이 네이밍을 하지? 라고 처음에는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이 하나의 사례가 우리 한국 사회에 되게 귀한 하나의 마중물
첫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점에서 좀 뭔가 좀 더 들여다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노키 교육감님의 어떤 그 뭐랄까요? 대한 얘기를 좀 더 혹시 취재하신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주실 얘기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뭐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래도 고현아 작가님이 조금 더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뭐 한국의 이제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1990년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지금 30년 넘게 한국이 이제 다문화 사회로서 여러 가지 뭐 정책들도 그렇고 여러 이제 노하우들이 저는 분명히 지역사회 곳곳에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제주 그리고 대구, 울산에 이르기까지 최근 들어서 이 난민이 좀 부각되는 방식이라던가 또 한국 정부에서 대처하는 방식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또 조응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또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좀 보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제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난민이라고 하는 이슈를 어떻게 보면 처음에 한국 사회에서 되게 막 70만 명 가까이 이제 청와대 국민청원이 오르기도 했고, 뭐 가짜뉴스가 엄청나게 또 횡행했었던 그런 계기였고,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 법무부가 처음으로 했던 대처가 이제 출도 제한 조치라고 해서 그 500여 명의 난민분들이 육지로 못 오게끔 제주도에 일정 기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권을 되게 제약하는 방식의 그런 조치를 한 거죠. 한국이 2013년에 난민법을 아시아 최초로 이제 제정한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당시 그런 조치에 대해서 되게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이슬람 사원 갈등 건립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대로 갈등을 풀지 못했을 때 얼마나 이게 극적으로 이제 치닫을 수 있는가라는 하나의 정말 또 안 좋은 사례로 지금 이게 풀리지 못했을 때 어떻게 더 극화될 수 있는가라는 걸 또 보여준다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이 두 가지 사례 앞서서는 굉장히 계속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울산 도시 자체가 워낙 그 이주민들이 많은 그 지역의 중공업이라든지 공업 도시다 보니까 원래 그 이주민들의 도시이기도 했었고, 플러스로 이제 노유키 교육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포용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 존재를 했을 때 조금 더 다르게 풀릴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점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많이 봤었지만은 가장 중요했던 거는 노케 교육감님이 그 반발 여론을 뭔가 회피하거나 더 그러지 않고 좀 직면을 해서 그 반대하신 학부모들 직접 여러 차례 만나면서 설득하려는 그 과정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뭐 사진 한 장으로만 당연히 이제 대표되지 않을 정도로 여러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슬람 문화권이 전 세계 4분의 1에 해당하는 거대한 문화권인데 함께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배움이라는 게 우리가 같은 사람들끼리 있으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낯선 곳에서 새로운 배움이 일어난다라는 이런 말들을 통해서 한 분 한 분 좀 설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당연히 처음에 100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뭐 그 얘기를 한번 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지만은, 그런 어떤 책임 있는 지도자가 정치인이 그런 계속해서 대변을 하는 과정에서 의구심을 품었던 분들도 우리가 그렇게까지 불안해할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면서 조금씩 그 반대하는 규모가 좀 줄어들었다고 해요, 실제로도.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정치의 역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대구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이제 갈등이 크게 이제 악화되었나라는 걸 좀 되짚어 봤을 때는 북구청 그리고 대구시청 그리고 경북대가 서로 어떻게 보면 책임을 좀 떠넘기는 과정에서 제때 개입을 했으면 풀렸을 갈등조차 풀리지 못하고 더 오해와 그런 서로에 대한 갈등들이 더 부각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책임 있는 정치의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들을 울산에서 많이 볼 수 있었고, 이후에 얘기를 하겠지만 울산교육청 그리고 현대중공업 또 지역의 다문화센터에서 되게 협업하는 그런 매뉴얼들을 만들어낼 정도로 사실 한국 사회에서 없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좀 가히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관련해서 그 기자님이 쓰셨던 표현이 하나 떠올랐어요. 갈등의 쓸모라고 하는 표현을 쓰셨던 것 같은데, 사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혐오와 배제
논리가 아니라 다른 회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시작되는 거여서 어떻게 보면 갈등이라고 하는 건 대화가 시작되는 하나의 시작점이라는 점, 그런 것들을 언급해 주셨던 대목이 떠올라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고 싶었고요. 그 고혜나 작가님은 이때 한국 울산의 아프간 난민이 이제 보도되고 이슈화되기 시작할 즈음에 혹시 이 이슈를 접하셨는지 어떠셨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당시에 이제 뉴스로 그냥 멀리서만 접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구나 정도로만, 또 딱 대중 정도로만 이렇게 접하고 있다가 이제 여기에 초대를 받고 책을 권유받아서 읽어봤는데 정말 좋은 내용을 담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읽고 싶은 내용이었고, 사실 아이들과 난민들이 이렇게 한국에 갑자기 들어오게 된 점에서 이제 저와 같은 다문화 가정이랑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또 합동 결혼식으로 어느 정도 단체적으로 이주 여성들이 온 점, 그리고 같은 공동주택은 아니어도 거의 마을에서 한 구성원이 되어서 산다는 점에서 좀 비슷한 면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말 읽으면서 새롭고도 또 뭐 익숙한 점도 있었고요. 재미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 토크 제목이 먼저 경험한 미래인데, 저는 현재 저희 김영하 기자님과 제가 또 다른 이야기 패널로 어떤 분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고혜나 작가님을 떠올리게 된 건, 먼저 경험한 미래가 지금 사실 어떤 의미에서 현재이기도 하다는, 그러니까 고혜나 작가님이 어떤 그걸 증명하고 있는 존재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래와 현재 이런 약간의 어떤 페어링을 떠올리면서 고혜나 작가님을 초대하고 싶었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저도 고혜나 작가님 책 읽고 너무 반갑고 사실 기다려왔던 목소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게, 사실 제 책을 쓰면서 되게 많이 고민했던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은 아이들이 함께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 친구들이 이제 배정이 되면서 공교육이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이제 공존과 또 지역사회 통합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제가 봤었는데, 사실 아이들을 인터뷰한다는 게 되게 어렵고, 게다가 그것을 제 언어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전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여러 윤리적인 고민들도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피치 못하게 제가 왜곡을 하거나 또 편집을 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책을 썼는데 나름 그러니까 울산의 사례를 우리가 모범 사례라고 얘기하지 말자라고 제가 하면서도 약간 혹시라도 이분들이 보기에 너무 미화한 거 아니냐라던가, 또 어쨌든 제가 이슬람 문화를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 아니냐,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자라서 한국 사회에 당분간, 그래도 당분간은 한국 사회의 이런 구성원으로 살아갈 텐데, 이 가운데서는 고혜나 작가님처럼 이렇게 글을 쓰는 작가가 탄생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한국 사회도 비판적인 여러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또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쓰게 되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제 책을 비판하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도 어떻게 보면은 나름 신나는 상상을 하면서도 조심조심 하면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다가, 마침 이제 제 책이 나오고 몇 개월 이후에 고혜나 작가님 책이 나오는 걸 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다문화 가정의 자녀 세대들이 지금 성인이 되어서 글을 쓰고 여러 예술 작품으로 이제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대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종찬 선생님이 이거는 작가의 탄생이다라는 이 어떤 후기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평하기도 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사실 더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나왔어요. 제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저도 사실 이 책이거든요. 약간 책장사 같긴 하지만 이 책을 처음에 올 1월 달에 아마 이게 나왔었죠.
작년인가? 11월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저는 제가 속한 어떤 그 학습 공동체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그래서 처음 이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싶다라고 했고, 이 앞에 제가 딱 저는 독서 후에 메모해놓는 습관이 있는데 작가의 탄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또 다른 작가가 탄생한 거잖아요. 당사자의 목소리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회해서 이야기가 대신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야기를 하는 작가가 등장했다는 게 너무너무 반가워서 무조건 만나야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초대했었는데, 그게 제가 보니까 첫 번째 이 책을 내고 첫 번째 북토크였었다고. 맞아요. 그때 혹시 어떠셨어요? 우선은 11월에 책이 나오고 그냥 마냥 기분 좋게 있었는데 갑자기 너무 빠르게 연락이 와서 사실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곳에 찾아서 읽었나 뭐 이런 느낌도 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책을 쓸 때만 해도 내 인생이 그렇게까지 특별한가 싶은 생각을 정말 끊임없이 해왔었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감이 안 잡혔었거든요. 그래서 정처 없이 이렇게 제 인생을 훑어보다가 2년 정도 후에 이 얇은 책을 낸 거라서 약간의 자신감이 좀 낮아 있는 상태였는데 이렇게 또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가지고 너무 고마웠고요. 그리고 또 사람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직접 질문을 듣고 소감을 얘기하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프간 난민 아이들이 자라나서 어떤 생각을 하고 글을 쓰게 될지가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다문화고, 일명 다문화고, 그 아이들은 또 아프간 난민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느껴오고 생각해온 게 너무 많이 겹치는 부분도 있겠지만 다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 부분이 너무 궁금해요. 뭐 저는 예를 들면은 이제 저는 한국인 정체성이 사실 100%예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한국인 정체성이라는 걸 의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남들의 입장에서 너는 약간 뭔가 다른 인생을 살고 있구나, 같은 한국인이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 저는 오히려 더 어색한 거죠. 그런데 이제 난민 아이들은 아프간에서 산 인생도 있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산 인생도 있기 때문에 그 점에서 또 저와는 다른, 뭐 저와도 같을 수도 있고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관련한 얘기를 김용환 회장님께 먼저 드리려고 했는데 이야기 먼저 꺼내주셨으니까 조금 먼저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이 책 제목에도 그런 게 담겨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100%의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랐는데 왜 좀 다른 감각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책 제목과 관련해서 어제 저희가 사실 예전 사전 예비 미팅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한번 좀 더 들려봐 주시겠어요?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 네네. 제목이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잖아요. 이게 출판사에서 지어준 과제였어요. 그 당시에 원제는 딱히 없었고요. 제가 딱히 생각해낸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출판사에서 지어준 대로 가자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라고 하니까 나는 한 번도 타지에 있었던 적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한국에서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냥 알게 모르게 그렇구나라고 생각한 채로 글을 쓰는데,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글을 쓰고 내고 소감을 듣고 하면서 이게 나의 입장에서 타지에 있음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남들, 그러니까 특히 뭐 서울 경기권 도시권에서 살아서 이런 다문화 같은 경험이 없는 혹은 적은 그런 사람들, 예를 들면은 뭐 요즘에는 학교 가면은 다문화 애들 많다더라, 뭐 언어 어렵다더라, 배우자는 거, 뭐 어디 공장 가면은 이주노동자 되게 많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이야기를 하는 그런 느낌의 입장에서 그 사람들이 나는 타지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제목이 우리는 언제나 타지에 있다가 된 거라고 느끼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독자의 입장에서 제목이 잘 이해가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네, 이제는 제목을 완전히 이해한 상태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 제목을 누구에게 던질 것인가라고 했을 때 타겟팅이 어떻게 보면 한국인에게 타겟팅되어 있는 제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제가 관련해서 나는 100% 한국인인데 이 감각이 아주 오롯이 녹아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읽는 것보다 고혜나 작가님이 이 한 문단을 읽어보시면 아마 좀 더 좋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농촌의 작은 마을은 엄마와 이모들에게는 일터였고 아이들에게는 놀이터였다. 나는 내 동생들과 친구의 동생과 모여 마을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다녔다. 나무 밑을 지나고 산을 타고 강을 건너면서 비닐하우스의 철근을 철봉 삼아 매달리고 뗏목을 타고 쓰레기를 주웠다.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고 집안의 농사를 도우며 그리고 우리의 엄마들도 마을의 일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장흥이라고 하는 곳은 예나 작가님에게 3터고 1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홀타인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이 이 대목을 읽으면서 저도 되게 확 끌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책이 2쇄가 지금 나왔나요? 아직은 많이 나왔습니다. 2쇄가 되면 그런 경우도 있나요? 책 제목을 바꾸는 경우도 있나요? 글쎄요, 제목은 안 바꾸지 않을까요? 근데 오탈자가 좀 있어서 그거는 좀 고칠 것 같긴 합니다. 부제를 조금 하나 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알려주시면 출판사와 함께 네. 예, 그러면 울산의 이야기를 다시 좀 더 돌아가 보면 그러면 울산의 좀 더 특별한 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영화 기자님은 어떻게 울산의 사례를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 앞선 사례들 좀 부정적인 반응들과 조금 다른 것들이 벌어지게 된 계기가 예를 들면 어떤 울산의 조선업 이제 붕괴 그리고 그 노동 시장을 일찌감치 먼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해야 되는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차이점이 궁극적으로 뭐일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울산의 시민 특별히 이방인 감수성이 뛰어나서 이건 너무 아니한 해석 같기도 해서 영화 기자님이 가까이에서 취재하고 들여다보시고 인터뷰하신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떤 포인트 핵심이 뭘까? 울산의 의미? 사실 이 책을 내고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도 그래서 울산은 왜 달랐는가 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많은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실제로 공공기관 같은 데서도 당장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현장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도대체 울산에서는 무엇이 달랐길래 이렇게 좋은 결과를 냈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 저 스스로도 책을 낸 이후에 다시 울산 분들을 만나면서 재차 한번 이제 찾아봤던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뭐 한 줄의 어떤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높이 교육감을 이제 중심으로 한 어떤 이제 리더십 이야기들을 주로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울산의 경험이 처음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왜냐면 이 책도 방금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타지에 늘 있었다라고 하지만 그냥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어 오신 거잖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다문화 사회고, 그래서 전체 인구의 5%가 외국인이고 다문화 사회로 진입을 했고, 갑자기 마치 우리와 지난 수십 년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인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뭐 지역 사회에 변모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뭔가 언론의 어떤 카메라가 한번 들이대기 시작을 하면은 그것이 뭔가 되게 갈등의 어떤 중심이 되고, 사실 이슬람 사원도
되게 전국적으로 지금 많거든요. 근데 이제 새로 뭔가 지어진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분들이 갑자기 뭔가 적극적인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 우리와 되게 오랫동안 같이 지내온 어떤 그런 역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싸그리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없었던 역사인 것처럼 하고 지금 우리가 갑자기 외국인들이 막 들어온다라는 식의 어떤 조명 자체가 사실은 좋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국의 그동안 이제 미디어에 대한 그런 비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이분들 되게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타자화하고 뭔가 이제 갈등이 있는 것처럼 뭐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있는 것처럼 또는 뭐 지역 사회에서 되게 뭔가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저는 오히려 울산에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실 이때 이분들이 당시에 이제 총 28명의 초등학생들이 한 학교에 이제 배정이 되면서 굉장히 큰 반발이 있긴 했었어요. 기자회견도 하시고 서명운동도 하시고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해질 거다. 그리고 이 학교의 어떤 공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나오긴 했었는데 그 이후에 무엇이 달랐는가라는 거를 제가 중심적으로 보려고 했던 것은 첫 번째로 이제 교육청에서 이게 워낙 이제 지역사회 뜨거운 현안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갈등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선 한국어를 좀 지원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왜냐면은 모든 어떤 적응을 하려면 언어를 알아야 되고 그래야지 친구도 사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이 담당하고 있는 거라고 했을 때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이라고 해서 뭐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것도 이제 그 교실이 아니라 다른 데 이제 찾아가서 그 이주 배경 학생이 이제 수업을 들어야 하는 뭐 중도인구 자녀라든지 난민의 자녀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간헐적으로 이제 지원이 되던 것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너무 많은 이제 학생들이 이제 오게 되면서 교육청에서 그러면은 아예 이제 한국어 특별반을 만들고 그 친구들을 위한 한국어 교사 그리고 여건 개선 교사 이렇게 해서 17개 초중고등학교에 한 90여 명의 인력들을 이제 지원을 합니다. 이게 울산교육청 예산으로 한 25억이 들었다라고 하고 이후에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지원을 받게 된 그런 이제 배경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교육행정의 어떤 영역에서 특히나 이제 공무원 사회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조금 더 이제 보신주의적이고 조금 더 이제 보수적으로 아무래도 판단을 하게 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울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울산교육청의 그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게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다라고 해요. 이게 노키 교육감님의 이제 선거에서 쓰셨던 슬로건이기도 하고 그 이제 행정하시는 내내 이제 가지고 갔던 그런 기치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일념하에 이제 한국어 교육을 굉장히 힘을 많이 쓴 거죠. 그 덕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의 한국어 실력이 굉장히 다른 사례와 비교를 해봤을 때 빠르게 늘었다라고 하고 무엇보다 이제 어릴 때 왔을수록 한국어 습득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그 정도의 어떤 금액을 투여할 어떤 공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달랐던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되게 오래 이어져 온 고민들 그러니까 점점 더 내국인들은 빠져나가는데 이주민들은 늘어난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그리고 담론센터들이 정말 생산적이고 정말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계셨어요. 정말 지역사회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이분들이 가져가야 될지 왜냐면은 정말 현실이니까 중도한 현실이니까 그걸 위해서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족 단위로 받아본 거는 처음이었지만은 그 이전에도 뭐 페르시아어 통역가를 이제 많이 고용을 해서 이분들이 일상 정착들을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한다든지 또 다문화 센터 같은 경우도 결혼 이주민 그리고 특히 어머니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이런 한국어 수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의 사회 그중에서도 다문화와 관련된 것들을 담당하고 있었던 섹터들이 아프간 난민들 이 정착 사업이라는 갑자기 이제 떨어진 어떤 태스크를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 되게 강하게 협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 언어 전담 교원들을 각 학교마다 배치했다는 게 사실 굉장히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기자님이 써주신 책에도 언급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 아이들은 집에 가면 그 부모님들과 한국 사회의 중간에 매개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25억이라고 아까 하셨나요? 사실 이거는 비용 대비 어떻게 보면 어떤 의미에서 되게 효율이 좋은 정책, 그러니까 효율감이 정말 최고 수준의 효율성이 있었던 정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되게 눈여겨봤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언어 얘기가 나와서 좀 더 언어 얘기를 좀 각별히 해보고 싶은데 사실 두 개의 언어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의 아프간 난민분들도 아랍어와 한국어라고 하는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고 예나 작가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100% 한국의 감각을 가지고 있지만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또 두 개의 언어라는 것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어머니는 이제 모국어가 따갈로그 또는 영어일 수도 있을까요? 네. 어찌 보면요. 두 개 이상의 언어에 끼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건데 그 두 개 언어 사이를 산다고 하는 것 네. 예나 작가님에게 어떤 느낌이세요? 개인적으로는 언어 자체를 그냥 좋아해서요. 되게 재미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사람들은 점점 세계화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거의 바이링구얼 아니면 멀티링구얼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미 영어만 해도 우리 한국 사회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많이 침투해 와 있고 또 어느 정도 영어를 할 수는 있잖아요. 말은 못한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뭐 영어로 뭔가 단어를 쓰지 않으면 말을 못하는 정도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남들에게 특별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지만 또 저는 또 일상생활에서 이제 영어 외에 다른 비주류 언어를 또 자주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특별한 점도 있기는 있죠. 그래서 이제 엄마랑은 한국어로는 이제 말할 때 주로 대화할 때 95% 쓰고요. 그 안에서 이제 영어랑 따갈로그어를 섞어서 나머지 5%를 채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카톡이나 문자를 할 때는 좀 달라지는 게 주로 영어가 한 60%? 그리고 한국어 30, 따갈로그 10? 아니면 따갈로그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렇게 좀 섞이는 이제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 집이 조금 특별한 경우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 친구 집도 그렇고 웬만하면 다 한국어를 쓰기 때문에 말을 할 때도 한국어를 쓰고 아마 문자를 할 때도 한국어를 쓸 거예요. 아니면 통화를 선호한다거나 이게 사실 다문화면은 언어를 뭔가 당연하게 엄마의 언어를 배울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언어 교육으로 25억을 쓰셨다고 했는데 전 그게 정말 타당하다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어는 학습을 해야 하는 거고 학습은 공교육, 사교육이든 교육의 몫이잖아요. 그거는 가정에서 뚝딱하고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뭐 오늘의 단어는 이거야, 뭐 이 문장 써보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엄마가 교육자가 아닌 이상 언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단 말이죠. 그리고 그건 정말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갈로그보다도 영어 학교에서 배우고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영어를 더 잘하고 있고요. 따갈로그를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이제 작년쯤에 들기 시작했었고 그 전에는 딱히 들지 않았던 이유가 왜냐하면 이미 소통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엄마랑요. 영어도 쓰고 한국어도 쓰고 하니까요. 그래서 뭔가 따갈로그는 항상 엄마와 그 외갓집 친척들의 언어였는데 거기서만 머물고 있다가 좀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어야 이제 내 언어로 이제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뭔가 어렴풋이 엄마 언어도 하겠지라는 그 편견을 좀 깨고 싶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 언어 천재들이 아니에요. 다문화라고 해서. 네. 그렇지만 또 엄마가 한국인
학생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어느 정도 통역을 해주는 점도 있긴 하죠. 근데 언어 통역이라기보단 이제 공적이거나 좀 딱딱한 언어를 부드럽게 순화해서 알려주는 일상 표현으로 알려주는 표현. 네, 이런 식의 좀 언어를 이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에피소드가 책에 잠깐 나오잖아요. 그 초등학교 졸업식이었나? 예나 작가님이 초등학교 졸업식 때 이제 부모님이 이제 한마디씩 영상 인터뷰를 따서 보여주는 게 있는데 이제 영어로 하셨다고. 근데 원래 자막이 달리기로 했는데 뭔가 어쨌든 오류가 있어서 자막이 없어서 그때 영어를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영어는 많이 보셨습니까?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운 거랑 또 제 관심 분야가 또 영어랑도 접해 있는 점도 있어서요. 그냥 일상적인 대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합니다. 약간 저는 농담 경험은 많이 없어서. 농담인데 진짜 김영하 기자님 혹시 아프간 아이들,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언어와 관련한 어떤 현장, 기억들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민 세대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른 현실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지들보다는 미성년자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교라는 공간에 매일매일 이제 가서 한국인들을 만나야 되는, 물론 뭐 아버지들도 현대중공업에 가서 이제 일을 하시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육체 노동을 하시기 때문에 한국어를 많이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매일 이제 가서 한국인 친구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 언어가 늘어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다르고 엄청 이제 잘하는, 특히나 이제 어릴 때 왔을수록 뭐 더 이제 한국어가 더 능숙하죠. 가위바위보 이러면서 같이 노는 거 보면은 그냥 발음도 엄청 이제 한국 친구들이랑 같이 놀면서 되게 빠르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가정의 어떤 통역가가 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울산 쪽에서는 되게 긍정적으로 봐요. 원래는 통역가분이 한 분이 상주에 계셨거든요. 그 아파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부터 뭐 병원 문제 이런 것들까지 각자 이렇게 거의 사회복지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업무를 봐주셨는데 1년, 2년 정도 지나니까 집안에 한 명의 이제 통역가가 생긴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 자체가 부모와 이 가정의 어떤 대표자가 되어서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답지 못하고 되게 빨리 철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 분들이 이제 난민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이제 트라우마 같은 것도 여전히 남아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아프간에서는 이게 바그람 한국병원이라든지 외교부 그런 쪽에서 일하셨던 가정이 많아서 원래 본국에서는 그래도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뭐 의사, 간호사 이렇다 보니까 되게 이제 한국에 와서도 본인이 의사가 되고 싶고 간호사가 되고 싶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언어가 한국인만큼 빠르게 되지 않고 또 그 학업에 뭔가 열중하려고 했을 때 자꾸 이제 집안에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노출되면서 되게 많이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라던가 성장기에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뭐 대표적으로 한 친구는 고등학생, 지금 이제 고3인데 처음에는 이제 되게 아프간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거든요. 왜냐면은 이 처음에 한국 정부가 이제 이 대피 작전을 할 때 그 미성년 자녀만 데리고 올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본국에 그 형제 자매들이 남아있는 상황들이 많아서 본인의 친형을 만나고 싶고 언젠가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사실 한국에서의 삶도 재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 말에 따르면 아까 여기서 보였던 것처럼 같이 축구하면서 친구들 만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또 K-팝에 워낙 팬들이 많아서 그런 좀 적응을 하면서도 여러 가지 좀 혼란들을 겪으면서 모델을 해볼까 고민을 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한 친구는 뭔가 이렇게 비즈니스 경영을 배워서 한국의
본국으로 돌아가서 뭔가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이주의 경험을 통해서 각자의 어떤 여러 서사들을 좀 구축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 사례가 워낙 또 앞으로는 없을 사례일 것 같기도 한 게 워낙 그 가족 단위의 그리고 많은 그 인원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운데서는 되게 다양한 사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례가 아니라 가족들이 많고 게다가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 중에서 정말 뭐 각자의 꿈을 다양하게 펼칠 수 있는 친구들도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한 가지 놓쳤던 부분을 기자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 중간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아프가니스탄의 그 아이들이 가정에서 한국과 아프간의 어떤 매개자 역할을 할 때의 어떤 상황, 구체적인 느낌들, 곤혹스러움, 어려움 이런 감각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예나 작가님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그런 역할을 담당하시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어쨌든 필리핀어를 하시고 한국어가 능숙하지 않으시니까 어머니가 그런 역할에 원치 않든 놓여져야만 했을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의 어떤 느낌이랄까 경험, 생각 같은 것들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뭐 사실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가 이거 무슨 내용이야 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면 그거를 읽어주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생각한 적은 없고 그냥 나는 뭐 당연히 해줘야지 엄마가 모르겠다는데 이런 느낌으로 살았는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통역사처럼 이렇게 엄마한테 말을 해석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엄마는 한국어를 잘 하거든요. 근데 긴장을 오히려 많이 하세요. 특히 뭐 공공기관이라던가 뭐 그런 돈 관련 일이라던가 그런 서류 관련 일이라던가 하면은 이제 오히려 더 떨고 좀 긴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왠지 얘기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긴장이 너무 커서 못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옆에서 이제 도와드리는 거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제 완화제 역할을 하는 거죠. 긴장 완화제.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또 다른 비다문화 가정에서는 있기 쉽지 않은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요즘에 뭐 핸드폰 작동이 어렵다거나 키오스크 문제 관련도 있고요. 해서 그걸 도와주는 자식도 있을 테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습니다. 네, 가까워지고. 네, 시간 가는 중 벌써 1시간이 후딱 지나갔는데 이제 플로어에 마이크 질문을 좀 기회를 드릴까 하는데요. 영화제 협찬 도서가 있거든요. 어떤 책이라는 출판사에서 디아스포라 주제의 책을 저희에게 협찬을 해주신 게 있는데 다크 투어 내 여행의 이름이라는 책을 질문하신 분들께 선착순으로 나눠드린다고 합니다. 빨리 손을 들어주십시오. 분이 먼저 드셨죠? 어쩌면 뵙고 약속되고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기자님하고 작가님한테 다 질문이 하나씩 있어요. 저는 일단 이 영화제 올 생각으로 프로그램 보다가 이 울산에 대한 주제를 받고 그때 실시간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였기 때문에 고옥희 교육감님 돌아가셨을 때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님이 이제 책 쓴 이후에도 다시 최근에 가보셨다고 하니까 사실 뭐 교육감은 재선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이제 좋은 정치인의 역할을 말씀하셨지만 이게 분명히 그 한 사람의 임기 이내 그리고 또 어떤 정권이 바뀌고 그리고 또 교육감 자체가 바뀔 수 있고 이런 환경의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감 돌아가신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정치적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구예나 작가님을 그 소개글에서 봤을 때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일단 개인적으로 저도 땡 나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주체성과 정체성을 가지고서 딸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에게 있어서 가정 환경이라는 게 가장 1차적인 우주잖아요. 근데 자매가 밑에 여동생이 둘이 더 있다는 게 아까 이제 다른 같은 환경의 친구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자매가 셋이라는 게 저는 분명히 작가님한테 굉장히 안정감을 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성별에 따라서 사람이 사회적으로 겪는 경험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주변에서 보셨을 때 작가님이 어떤 여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그런 엄마와 자매들 간의 관계, 그런 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스스로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영화 기자님 먼저. 네, 먼저. 네, 사실 그 로키 교육감님이 이렇게 아까 그 아프간 아이 손을 잡고 갔던 시기가 2022년 3월 21일이었고요. 2022년 6월에 그 교육감 선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앞두고 사실 어떤 정치인이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의 어떤 성미를 또 건드릴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거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도 많이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지 그러니까 그 울산교육청의 어떤 일념이 이제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하셨다라는 측면에서 되게 없는 길을 걸어왔다라고 울산교육청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 처음에 제가 인터뷰를 막 이제 요청을 했을 때만 해도 괜히 이게 뭐 아무리 미담으로 그려진다라고 하더라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또 역차별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어렵다고 이제 다들 거절을 하셨어요. 근데 1년 뒤에 다시금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지나왔더니 이게 뭔가 다른 길을 걸어왔다라는 걸 그제서야 깨달으시고, 지난해에도 이제 울산 그러니까 교육청들이 같이 하는 그런 교육 박람회가 있는데 다른 지역의 교육청 같은 경우들은 미래교육이라는 그 슬로건 하에 뭐 AI라던가 뭐 디지털 교과서라던가 그런 식의 어떤 모델들을 이제 각각 부스마다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울산교육청은 이 아프간 학생들의 이 통합교육을 하나의 자신들의 어떤 역점 사업으로 내세우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어떤 자랑할 거리다, 우리가 해보지 않은 길을 왔다라는 것들을 자랑할 수 있게끔 된 어떤 시간이 흐르면서 좀 그게 달라진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쭤보셨던 것처럼 로키 교육감이 이제 떠나고 또다시 다른 정치인이 등장을 했을 때 이제까지 해왔던 이런 것들도 무너질 수 있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또 놀랍게도 지금 현 교육감님이 천창수 교육감님이신데 그분이 로키 교육감님의 이제 남편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그 보궐선거로 이제 출마를 하셔서 그분이 당선이 되셨어요. 되게 압도적인 투표율로 이제 당선이 되신 걸로 아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울산 시민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결정을 했다,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 나온 3개월 이후에 로키 교육감을 뽑았고, 그리고 또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똑같은 이 포용적인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교육감을 당선시킨, 그러니까 사실 정치는 다 표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정책이든지 민의를 거스르고 하는 정책들은 될 수가 없는 건데, 울산 시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셨다. 그거를 표로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 제가 놓친 게 있는데, 아까 이제 울산이 왜 달랐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도 당연히 울산이 뭔가 특별한 도시여서 달랐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조금 정책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했어요. 근데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 일부는 다 영원히 이제 간극이
줄어들 수 없겠지만 그 중에 일부 분들은 뭐 예를 들어 조금 더 만남의 어떤 장소들이 늘어났을 때, 그러니까 아프간 주민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늘어났을 때 실제로 내가 가진 게 편견이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지금은 정말 이웃처럼 친구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울산이라서 뭐 특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겠지만은 사실 뭐 지역에서 지역 사회에서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제공이 되고 또 지역 정치인이 우리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냈을 때 사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인종차별적이거나 그렇게 막 사람들을 대놓고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를 저는 울산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울산만이 가능한 게 아니라 어느 지역사회에서도 이러한 어떤 여건과 제반 환경이 갖춰진다면은 또 그런 식의 어떤 선의들이 또 발생을 해서 서로 연결되는 그런 공존의 어떤 해법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표라고 하는 예민한 문제, 위험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의 교육 철학을 펼쳐나갔던 교육감이 있었고 또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것에 호응하는 또 일반 울산의 주체들, 각각의 주체들이 있었다는 것, 이 정도가 아마 울산의 사례의 의미가 아닌가 정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나 작가님에게 했던 질문은 아마 그 여러 형제 관련해서 성별 그런 문제 관련해서 질문하신 거 맞죠? 네. 네, 제가 기록을 해뒀습니다. 여성이라는 점은 정말 저에게 안도감을 주고 또 위안을 줍니다. 여자가 넷인 거잖아요. 그렇게 넷이서 약간 똘똘 뭉쳐서 다니는 그런 것 같아요. 넷이서 놀러 다니면 너무 재밌고, 여성이었기에 겪어왔던 것들이 있고 또 여성이기에 겪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나눌 때 이제 엄마의 지식이라던가 뭐 동생이 지식이라던가 내가 가지지 못한 그런 것들을 나눌 때도 있고, 또 어떠한 일을 겪었을 때 위로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성별 간 그 동질감이라는 게 정말 생각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끈끈하게 와닿는 게 있고, 또 다문화 가정 자녀이면서 이제 자매가 또 있다 보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내가 다문화 가정 자녀의 정체성이 받아들여지고 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나라는 자신이 뭐 어떠한 특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 그 자체, 그냥 첫째, 둘째, 셋째, 엄마 이렇게만 존재할 수 있어서 그 점이 정말 따뜻한 바다에 떠다니듯이 너무 편해요. 네, 너무 편합니다. 아주 좋아요. 네, 다 여자면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점점 이야기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여기 남성분. 네, 저는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다문화 학생들을 현장에서 많이 보는데 그 다문화 학생들을 보면 보통 제가 몇 년 전에 부장님 반에 이탈리아 선교사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국어 시간에는 자기는 이탈리아 사람이라면서 국어 수업을 열심히 안 들어요. 영어 시간에는 아까는 뭐 국어 시간에 자기는 영어를 할 거라고, 이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영어 시간만 되면 저는 한국인이에요 라고 하면서 영어를 열심히 안 하고, 그런 개구장이가 있었는데 뭐 그건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지만, 이렇게 다문화 학생들이 자기가 자라가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반드시 올 것 같아요. 그때 우리 교육에서 해줄 수 있는 뭐 그 학생에게 너의 정체성이 어떤 거다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아이가 자기 존재를 형성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그렇게 정체성의 혼란을 겪은 시기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한 자신의 답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질문이고요. 저번에도 이제 4월달에 북토크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참여하신 분의 조카가 중국과 이제 한국인
다문화 가정 아이였는데요. 그 아이도 자기가 중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이렇게 헷갈린다고 말을 했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좋을지 저한테 물어보셨었어요. 그 삼촌 되시는 분이. 그래서 저는 자라면서 일단은 한국인이었던 것에 절대 의심을 한 적이 없었고 너무 나도 당연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처럼 아닌 분들도 계시고요 물론. 그런데 이제 오히려 좀 더 사춘기가 오고 자기 정체성을 이제 정의해야 할 시기가 올 때 이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고 이제 다문화라는 얘기도 들으니까 뭐지? 내가 내 정체성을 제고해야 되나? 라는 오히려 이런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한 게 저는 한국인 정체성 100에다가 필리핀 정체성 10 정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제가 필리핀 정체성이 물론 있긴 있죠. 문화도 엄마한테서 받은 게 있고 외모도 받은 게 있고 뭐 핏줄이라는 것도 받은 게 있고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게 있다고 해서 나의 정체성이 100에서 뭐 90이나 그런 아래로 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점을 너무 얘기해주고 싶어서 그 벤다이어그램에서 그냥 그 벤다이어그램을 그 겹치는 게 많게 그렇게 끊임없이 늘려가도 된다는 것 같아요. 도합 100 만들지 말고 110이든 150이든 그냥 원하는 대로 뭐 난 이탈리아 사람이면서 한국인이면서 서울 사람이면서 뭐 전라도도 살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원하는 만큼 키워나가다 그것도 된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정하지 말고 굳이 숫자도 뭐 굳이 할 필요가 없죠. 110 이렇게 나누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완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고 나는 이 부분 조금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넌 이탈리아 사람이기도 하고 한국인이기도 하니까 영어도 배우고 한국어도 배우고 이탈리아도 배워라 라고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네, 개구쟁이 같아서.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나요? 제가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제가 저에게 굉장히 탁 왔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그 교육 과정에 잠깐 들어가서 경험한 적이 있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OMR 카드 작성하잖아요. 이름 적을 때 제가 약간 좀 쇼크를 먹었는데 그 친구의 이름은 6글자예요. 근데 한국의 OMR 카드에는 4칸밖에 없는 거죠. 또 그 친구가 당황해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아주 사소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한국의 교육 그 행정이 놓치고 있는 사소하지 않은 절대 금방 고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또 해주실 분 있을까요? 저 뒤에 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기자님 책 내셨을 때 북토크 가서 기자님 설명하는 거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오늘도 예나 작가님 오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책을 써나갈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하셨는데 밝은 내용을 많이 쓸 걸로 예상이 되시는지, 한국에서 우리가 허용성들이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 아프간 그 특별 배려 정확하게 특별 기여자. 특별 기여자들의 팔로우업을 기자님 한 번 더 해보셨는지도 조금 궁금하고요. 수용성을 어떻게 예측하시고 작가님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알지 못함이 사실은 편견을 낳는 거고, 또 편견이 혐오를 낳고 혐오가 또 증오를 낳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아감을 이렇게 와서 직접적인 자발적으로 이런 자리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알아가려고 하지만 알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혐오와 증오가 쌓이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작은 발걸음으로 헤쳐나갈 수 있게 사회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의식을, 그런 생각하시는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네, 그 울산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제 예전에는 사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은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가 어떤 것인지 적응을 하라라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많이 강요를 하는 식의 정책들, 그리고 뭐 김치 만들기 행사라든지 태권도 가르쳐주기라고 하는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국가주의적인 그런 식의 어떤 접근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미 지역에서는 더 이상 그런 식의 이주 패러다임이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다들 깨우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우리가 난민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새롭게 오는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함께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겪고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사실 언론을 보면은 되게 그 내국인과 외국인 간의 갈등이 굉장히 큰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지역사회에 들어가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보면은 정말 그 방금 이제 고민을 함께 나눠주신 것처럼 실질적인 어떤 해법들을 찾고 싶어 하세요. 근데 지역에서 움직이지 않는다. 지역 정치인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이미 학교 현장에서도 너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매뉴얼이 필요한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해법들을 많이 강구를 하시는데 그거를 이어갈 수 있는 교육 행정 플러스 정치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그 이주 배경인 청년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써 나갈 건가, 밝을 건가라고 여쭤보셨는데, 이민자 세대 문학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사실 한인 이민자, 뭐 이제 파친코 이민진 작가라든지 그 미나리 영화 감독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정의상 감독님 등등 해서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로 흘러가면서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어떤 감수성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이민자 문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한인 이민자뿐만이 아니라 중국계, 베트남계 그분들의 어떤 후세대들이 또 미국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좀 쌓이고 있고 그게 문학적인 성취, 예술적인 성취를 이루고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그중에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고혜나 작가님이 이제 등장을 하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우리가 뭔가 이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외국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이제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한국이 더 이제 불안전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인데 사실 저는 그런 그 이민자 문학들을 보면서 되게 커뮤니티를 더 다채롭고 어떻게 보면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왜냐면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더 중요한 아젠다로 끌어가는 되게 중요한 목소리가 바로 이 당사자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글을 쓰고 더 많이 자기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아까 정체성에 대해서 긍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그 제가 책에서도 그 줄을 긋은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고혜나 작가님이 이런 이야기를 쓰셨어요.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도 수치심을 느껴야만 한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사회적 배려 대상임을 인지하면서도 그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언제까지나 조심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 내 동생들이, 나의 친구들이 정당한 권리를 누리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특별히 여기고 아끼기를 바란다 라고 써주셨는데 저는 이런 힘에서 좀 시작하지 않을까. 글쓰기라든지 어떤 예술적인 어떤 표현들이 점점 더 쌓여서 한국 사회를 더 다채롭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밝진 않더라도 기대를 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좀 부담되시겠어요? 좀 많이. 네, 말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우선은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아프간 난민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근데 그 이야기가 밝을지 어두울지는 사실 그건 저희가 읽으면서 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가 글을 쓸 때만 해도 밝다 어둡다 같은 건 별로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물론 쓰면서 엄청나게 오열할 때도 있었고 엄청나게 재밌을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밝으면서도 어두우면서도 되게 다채로운 이야기가 써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점이 기대가 되는 게 또 아프간 아이들은 또 아프간 문화와 언어와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만의 개성과 성격과 습관이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게 한국 사회에 스며들면서 그것을 어떻게 뭐 바꿨는지
그대로 강하게 유지했는지 아니면 새롭게 만들어냈는지 이런 이야기를 너무 듣고 싶어서요.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어땠나요? 제 책은 밝았나요? 어둡나요? 밝고도 어두웠죠. 네, 네. 깜짝 그런 놀랐어요 책이 지금. 될 거라고. 갑자기. 네. 근데 진짜 밝고도 어둡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책을 꼭 읽어보시길 너무 추천드려요. 감사합니다. 얇아요. 읽기 쉬워요. 예, 또 다음 질문 해주실 분 있을까요? 저쪽에. 네. 안녕하세요. 오늘 듣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토크도 재밌게 들었고요. 책도 빠르게 사서 읽었는데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질문 두 분께 모두 드리고 싶은데요. 예나 작가님께 먼저 제가 이주민 2세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주 배경 청년 문제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된 게 계엄 이후에 무슨 집단회가 있었는데 거기 위아더 해븐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나오셔서 좀 이주 배경 청년 혹은 청소년의 겪는 좀 차별이나 한국 사회에서 어려움, 고충을 좀 토로하셔서 제가 요즘 고민이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한국 사회 여러모로 차별금지법이 필요한 걸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입법이나 다른 좀 제도적인 지원 혹은 지원이 아니라도 아니면 좀 결속될 수 있는 커뮤니티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하는 질문이 좀 고민이 들어서 조금 어벙벙한 질문이지만 좀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기자님께도 질문이 책 읽었을 때 저도 좀 공감 갔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이 행정 공무원님인가 한 분이 고민하시면서 이 이주민이나 이 가정분이 노동자가 노동을 하는데 일을 하면 오히려 근로를 하면 생계급여를 좀 조금 받는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울산에서 요새 또 뭐 울산 제조업 디스토피아 뭐 이런 제도 있는데 요즘 제조업도 좀 어렵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분께 좀 들었거나 아니면 이후에 취재를 하셨거나 이런 좀 근로와 일자리 문제 아니면 이런 지원과 행정에서 조금 더 더해주실 고민이나 질문이나 아니면 좀 해법이나 이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길 궁금합니다. 저부터 할까요? 네. 우선 저는 다문화로 불린 또 사람이기도 하고 이주배경 청년으로서 저와 같은 다문화의 이야기가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친구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개인적인 인간관계에서는 그래서 북토크 때마다 말하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기반으로 만든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겠다고 항상 느껴요. 요즘 들어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특히 필리핀 이제 다문화면은 또 필리핀만의 문화를 겪은 게 있고 언어가 겪은 게 있고 하니까 또 그들만의 이제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이 정말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1년에 태어났고 엄마가 1999년도에 왔으니까 그때가 거의 초창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현재 이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많으면 30 정도 30대 정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와 같은 20대들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이제 소통을 하면 정말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오프라인도 좋고요. 이제 각자의 삶이 바쁘니까 그거는 이제 차차 얘기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를 하려면 또 누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얘기합시다 하고. 근데 저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누가 해줬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아더 장군 해군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고요. 저도 이제 찾아보고 읽고 이제 감명받고 와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주 노동자 관련해서 이제 제조업 그리고 뭐 지역 사회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게 정확한 사례는 아닌 게 그러니까 특별기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른 이주 노동자 난민과 비교했을 때 여러 특혜들을 받은 거는 일정 부분 있습니다. 워낙 이게 정부가 미라클 작전이라고 하는 대대적인 이것을 통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그 지위, 비자 지위부터 해서 이분들이 이제 정착하는 때까지 여러 지원 제도가 있었던 것을 맞기 때문에 사실 다른 이주 노동자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여러 한계들이 있고, 그게 이분들이 앞으로 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더 발목을 잡는 거 아니겠냐라는 현장에서는 여러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세요. 무엇보다 이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국에서 그 엘리트 계층에 속해서 이제 교육을 받은 분들이다 보니까 이 고강도 3D 업종에서 적응을 하는 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갔을 때도 들었고 지금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문제여서, 사실 그거는 한국에서 계속해서 외국인을 찾는 이유는 더 이상 내국인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기피 업종의 사람들이 비기 때문이잖아요. 지역에 많은 그런 것들도 이제 그 공동화 현상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정말 이제 바뀔 수 없는 현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된다라는 한다는 이제 그 단계에 온 건데, 사실 여전히 더 싼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외국인들 그리고 그 비전문 취업 E9으로 이제 고용 허가제로 더 많이 이제 들어오도록 하는 것들은 이제 현대중공업이 그런 걸 원하고 있고, 오히려 법무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여기서 지금 저희가 또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노동력, 인력 위주의 어떤 접근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한국에 이주 정책은 있지만은 이주민 정책은 없다라고 가장 대표적으로 비판되고 있는 지점처럼, 사실 정착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게 사람들을 쓰려는 그런 비자 제도의 어떤 되게 전문, 이게 정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뉘는 그런 행정주의적인 접근 말고, 정말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서 예를 들어 고용허가제의 그 기한이 4년 10개월인 이유는 5년이 되면은 영주권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기계적으로 딱 자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정착을 원치 않도록 이제 제도가 짜였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정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게 다가올 미래는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주 정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패러다임을 한 번 더 좀 되짚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좀 더 큰 얘기일 수 있겠지만은,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반성이라든지 성찰이 없으면은 계속해서 이 지역사회에 그리고 한국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이야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임금 단순 노동을 단기적으로 순환해서 계속 돌려 쓰는 방식의 정책이 사실 한국의 이주 노동의 핵심이라는 점을 정확히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10여 분 내외여서요. 질문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또 질문을 해주시오. 앞에. 우리나라는요, 공단 위주로 해가지고 저임금 때문에 이제 동남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근무했던 데가 또 동국제강이기 때문에 그걸 많이 봐요. 지금 현재 동남아 60명을 아주 그냥 잘 모시고 있어요. 어디로 못 가게. 근데 이거를 이제 위로 시장님한테 추천하려고 좀 하고 있어요. 더 오래 있으라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8년 이상 있다든가 그러면 시민권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올리고 있다고요. 인천도 지금 잡아놓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그렇게 정책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그죠? 네. 근데 이제 과감하게 국가도 그렇게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게 또 아쉬워요, 제가 보기에도. 저는 이제 은퇴했어요. 은퇴했는데 그게 많은 생각이 돌더라고요. 동남아 사람이 가면 누가 와서 일을 하지? 안 하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은근히 저도. 저건 나이가 58년 개띠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적극적으로 얘기할 분들이 기자분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우리 사회에서는 제일 파워가 있는 게. 예? 진짜요. 내가 지금 살아본 결과가 그래.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서 파워가 있으시군요. 그래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님은 오래 안 계실 것 같은데 인천시장님. 인천은 또 시장님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천 사람이에요. 인천 출신들이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타지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도 공단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들으면서. 이미 지역 사회에서는 사실 그 이주 노동자뿐만 아니라 유학생도 그렇고, 왜냐면 지역 대학에서 되게 많은 그 유학생들을 모집하려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지역에서도 사실 뭐 공장뿐만이 아니라 그 유치를 하려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울산뿐만이 아니라 인천뿐만이 아니라 또 경주, 뭐 밀양 되게 많은 사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뭔가 저도 사실 근데 국가에서 직접 이민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난 그게 궁금해요. 한편. 사실 이민 정책은 없죠. 그러니까 그 비자 정책은 있어요. 체류 이 우리나라가 이제 외국인들이 독일 같이 이렇게 맞아요. 받아들이는 건 없고. 근데 이제 뭐 광부로 간다든가 뭐 가나오는 이렇게 해가 특별 채용 같은 네, 게 그러니까 뭐 없어요. 예전에 산업연수생 제도부터 해서 이 고용 허가제까지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그 유인 뭐라고 그러죠? 이 외국인 인력 관련된 정책들은 있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4년 10개월 있으면 또 본국에 갔다가 다시 와서 이제 비자를 따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고용주도 원치 않고 이 피고용인들도 원치 않은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회전문처럼 계속해서 사람을 바꿔끼는 방식으로 이 3D 업종의 한국의 이 제조업들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인력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오는 거고, 손이 아니라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꿈을 가진 어떤 주체로서 온다라는 그런 관점이 사실 지금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 이주 관련된 정책에서는 굉장히 많이 소거되어 있는 이런 상태고요. 근데 사실 지금 최근 한 2, 3년 동안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민정책연구원 이런 데서도 관련해서 지역사회 통합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뭔가 움직여지려면은 정치권의 어떤 뭐랄까요, 어떤 그 조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뭐 과거에 뭐 이민청 설립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기는 했지만은, 조금 더 발전적으로 사실 우리가 정말 다가올 미래를 좀 같이 준비를 해보자라는 차원의 정치적인 어떤 아젠다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으로선 그런 것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저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언론의 어떤 역할로서 좀 더 앞으로 계속해서 좀 아니 인천에선 그 얘기까지가 좀 나오고 있어요. 이거 없는 얘기, 이제 행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8년 이상이 된지 뭐 10년 이상 있으면 거기 가족을 데리고 다 이민 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쓰면 어떠냐,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인천에서 지금. 한번 생각해 주세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정말 시간이 마지막이어서 더 이상 질문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마무리 발언의 성격으로 해서 간단한 이제 질문을 함께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디아스포라 영화제이니까요. 디아스포라에게 집이라고 하는 주제는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지요. 저희 영화제의 자문위원이셨던 일본의 서경식 선생님에게 제가 배운 질문입니다. 똑같은 질문을 특히 예나 작가님에게도 드리고 싶고, 물론 여기 이 자리에 아프간 분들은 없지만 빙의하셔서 영화 작가님께서 조금 같이 상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영어 단어에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뭐였죠? 제가 질문이 feel at home 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제가 사전에 나눴었던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가장 편안함의 감각을 느끼는 장소? 예, 때도 좋습니다. 그런 경험과 질문과 함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저에게 있어서 feel at home은 아무래도 너무 당연하게 저희 집 본가인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장흥에 있는 시골에 있는 그냥 작은 주택인데요. 그 집이 원래는 옛날 집이라고 부르는데, 되게 제가 태어나고 2016년도까지 자란 그 집의 형태는 사실 난방 한옥 가구의 구조를 띠고는 있었으나 벽이랑 지붕이 뒤틀리고 허물고 있었기 때문에 좀 집에 구멍도 좀 숭숭 뚫려 있고, 천장도 이렇게 조금 가라앉은 부분도 있고, 이래서 그렇게 막 좋다라고 말할 집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유년 시절, 청소년기까지 자랐기 때문에 전 아직도 항상 꿈을 꾸면은 집이 배경일 때 그 옛날 집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방송 후원을 받아서 그 자리에 있던 집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그 옛날 집을 볼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옛날 집을 복원한다거나 다시 갈 수가 있다거나 본다면 그게 정말 말 그대로 필렛 홈의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네, 아프간 특별기여자분들을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한번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자말 씨라고 그 아프간 특별기여자로 오신 그 아버지이시고 이제 그 가족의 아버지이신데 가족들이랑 있을 때 집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족들과 함께 있는 곳이 집이다. 워낙 이제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변화로 많은 책임들을 지어야 되는 상황들에 있어서 그 나름의 힘듦과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이었지만은 그래도 뭔가 낙관을 잃지 않고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지금 인천에 살고 계시거든요. 원래 울산에 사시다가 이주를 하셨는데 조금 더 개방적이고 조금 더 덜 힘든 일을 찾아서 인천으로 이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주를 한 지 2년 가까이가 됐고 이슬람 율법으로 살아가지만은 한국어를 배우고 싶고 또 새로운 친구를 찾는 것이 목표인 자말 씨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해서 전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말 좋은 답변 감사하고요. 오늘 사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너무너무 우리들이 놓여있는 현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디아스포라적 현실 너무 암울하고 힘들고 희망이라고 하고는 정말 거리가 있는 현실 속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뭔가 하나의 싹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의 희자가 희박하다라는 뜻이 있대요. 되게 의외죠. 희박한 거죠. 희망은 되게.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희망의 싹이랄까? 그 시작점을 같이 이야기해보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두 분도 너무 훌륭하셨지만 저는 사실 플로어의 질문들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두 분 그리고 플로어에 와주신 분들 모두 수고의 의미로 박수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